사회 1단원 16차시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봅시다. 교과서 5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단원에서 작은 3단원이고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주 3개의 나라들을 볼 겁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자는 거죠. 환경은 환경인데 자연환경이 무엇이고 인문환경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자연환경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지리적인 특성, 산, 강, 바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산맥, 그렇죠. 그래서 인문환경은 그 자연환경에 따라서 벌어지는 이제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의 환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 59쪽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지도에서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를 찾아보자.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황해, 동해, 그리고 남해가 있죠. 여기는 어디냐?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고요. 우리의 이제 동쪽에는 중국이 있고, 우리의 서쪽에는 일본, 그리고 우리의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각종 지도나 지구본, 사진,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자고 되어 있고 사회과 부도는 30에서 31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과 부도를 이렇게 보면 사회과 부도를 보겠습니다. 보면 30에서 31쪽이 이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보면 이렇게 유럽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 중국은 여기 이제 고원지대도 있고 여기 이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평양지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러시아는 기온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로 이 시베리아 쪽이 굉장히 추운 우리가 한대지역 혹은 냉대지역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넘겨서 교과서 60쪽 중국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중국은 영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구가 나타난다. 이 위아래가 이렇게 중국 땅덩어리도 넓고 위아래도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이제 온화하거나 무더운 기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후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형을 보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히말라야 산맥을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은 산지가 많고 서쪽은 비교적 평야와 강이 많아요. 여기 보면 황허강하고 장창강이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이 발원한 곳에 이제 있는 만큼 큰 강과 그리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지역이 낮아지고 서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동부 지역 바닷가에 주요 항구와 대도시가 있다.中部 지역에 보면 이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상하이죠. 그래서 이 상하이 뭐 선전 이런 곳에 광저우도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이런 곳에 큰 항구와 그리고 대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그다음 2등이 어디죠? 2등은 인도.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시짱고원, 티베트 고원인데 이 부분입니다. 시짱고원. 고원이라고 하는 거는 큰 산맥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넓은 평원을 높은데 평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고원이라고 합니다. 동부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인 상하이도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상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항구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황허강 주변인 것 같은데요. 동방명주라고 아주 유명한 상하이를 상징하는 구조물도 보이네요.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본은 4개의 섬과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 4개의 섬은 보면 홋카이도 위에 있는 거, 혼슈, 그다음 시쿄쿠, 쿠슈라고 하는 이렇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이며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많습니다. 화산은 또 온천도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온천이 또 유명합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습하고 눈과 비가 많이 내린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공업지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한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가 강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조금 침체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세계 강대국임은 분명합니다. 자,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현. 후쿠시마는 도쿄 좀 위에 있는데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 국가에 있는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아소산, 온천이 발달한 아소산은 또 여기에 큐슈 지방에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개이힌 공업지역, 도쿄도 전 세계 공업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과서 6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좀 보면, 여기 이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보다는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 좀 수도인 모스크바가 있고요. 요 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가 있는데, 중요한 도시들은 유럽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분류할 때는 아시아로 분류하지 않고 유럽으로 분류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이며 위도가 높다는 것은 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가 넓게 나타난다. 동부는 고원과 산악지대. 고원이 뭐라 했습니까?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맥이 평탄하게 이렇게 있는 지역을 고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산악지대. 산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탄하지 않고 높은 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산맥이라고 합니다. 서부의 평원이 넓게 자리한다. 여기가 서부 평원, 위에 우랄 산맥이고요. 이 동유럽 서부 평원을 말합니다. 서남부 지역의 인구의 대부분이 서남부 지역에 편준되어 있다. 서남부 지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편준되어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베리아에 자원이 많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제 개발을 못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거꾸로 여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을 오히려 더 캐기가 쉬워졌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우랄산맥, 요것을 경계로 이제 요 부분이 유럽, 요 부분을 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천연가스 LNG라고 부릅니다. LNG. 예.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여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바다로 보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육로로 관을 연결해서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겨울철 추위로 유명한 오이마콘. 여기는 한 번씩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죠. 창문으로 물을 뜨거운 물을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전부 다 얼음으로 변해버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이죠. 그리고 교과서 6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인구 분포 알기 탐구 활동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자연환경과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보면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여기 어디냐면은 이 크렘린 궁전 앞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가봤거든요. 네, 예, 크렘린 궁전 앞이고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어요. 매일 청소를 이 큰 길을 다 청소하더라고요. 여기 모스크바 지역이고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인데 여기는 천안문 광장 앞입니다. 예, 천안문 광장 앞이고요. 일본의 수도 도쿄도 이제 여기 보면 도쿄 타워 같은데요. 여기 일본 수도 도쿄는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이 세계 수도도 선생님 여행을 통해서 다 가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 각 지역의 수도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수도.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웃 나라의 지형들을 살펴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징이 뭐냐. 일단 넓어야 되겠죠. 이제 평야지대가 있어야 된다. 평야지대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이거나, 아니면은 큰 강이 있어야 된다. 큰 강이 있다. 그래서, 도쿄는 이제 해안이 가까이 있고요.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은 해안은 없지만 큰 이제 강이 모스크바에도 강이 있죠. 엘바강인가? 예, 강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기후를 살펴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기후의 특징이 뭔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온대 지역, 온대 기후, 온대 기후, 온대 기후가 주로 온대 기후는 어디냐? 이거는 모스크바, 이건 베이징, 그 다음에 일본, 혹은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한대 기후는 러시아 쪽에 이렇게 근데 냉대 기후보다는 한대 기후 쪽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은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자.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이제 대도시가 되게 되죠. 대도시가 됩니다. 대도시가 되려면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교류가 많아지죠. 그래서 대도시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일단은 16차시 이웃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봅시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